네, 여러분 추리뷰 시간입니다. 23세 이하 AFC 챔피언십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이면 개막이 돼요. 자지영이 첫 경기 개막전 중계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는 내일부터 스타트가 되죠. 이거에 대해서 경기에 대한 자세한 프리뷰라기보다는 우리 대표팀의 스쿼드가 전체적으로 좀 어떤지, 이 대회가 어떤 식의 계율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쓱 훑어보는 시간으로, 너무 자세하게 들어간다기보다는 쓱 훑어보면서 한번 이렇구나 훑어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경기를 보면서 우리가 또 더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올림픽 출전권, 그러니까 본선 출전권이 걸려있다. 짝수회차, 이번 대회가 4회거든요. 2회와 4회가 그렇게 이 올림픽 출전권이 걸려있는 대회였습니다. 원래 2013년에 22세 이하에 이 이름을 달고 시작을 했다가 다음 해 23세 이하로 연령 기준이 변경이 됐고요. 원래 올림픽에서는 아시안게임이나 혹은 올림픽 축구 지역 예선이 있었어요. 근데 이 대회가 번갈아 가면서 예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림픽이 열리는 그 전해에 펼쳐지는 대회, 그러니까 고해 그 초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 올해 도쿄 올림픽이 열리는데 그 초에 그렇게 하면 이제 이 AFC 챔피언십이 예선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대회는 짝수 회차, 이렇게 올림픽 출전권이 달려있는 대회가 아닌 그 회차는 의미가 좀 없어요. 어쨌거나, 자, 이 출전권이 있는 대회는 개최국, 이번에 도쿄 일본이 하잖아요. 1, 2, 3위까지 올림픽 본선 진출권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C조에 있습니다. 죽음의 조입니다. 중국. 이들이 축구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어쨌든 중국. 뭔가 껄끄러워요. 이란? 개 껄끄럽죠? 물론 이란은 성인 대표팀이랑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23세 이하 이란 대표팀은 올림픽 본선에 나간 적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어떤 피지컬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불편하죠. 우즈벡.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10월에 평가전 했었잖아요. 잘해요. 얘네들이 굉장히 테크니컬해요. 성인 대표팀보다도 오히려 연령별 대표팀이 우즈벡은 좀 부담스러운 느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4개 조 중에서 가장 어려운 조에 속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다만 조별리그를 통과하면 D조랑 레그가 붙거든요. 그럼 이쪽이 그래도 비교적 그나마 딴 데보다는 좀 수월해.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우리 또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쨌든 3위 안에만 들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B조도 좀 어려워. 일본도 조 잘못 골랐어. 새끼들 한번 당해봐야죠. 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잡고 가야 된다. 왜? 이란? 어쨌든 이 23세 이하 대표팀이라는 성인 대표팀과 다르다지만 불편하잖아. 이란 잘하잖아. 솔직히 말해서 성인 대표팀이랑은 다릅니다만 얘네들의 피지컬이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란 그렇고, 중국 잡고 가면 이란도 기세 탈 거고, 우즈벡이 어떻게 될지 솔직히 말해서 이게 진짜 몰라요. 우리가 이겨줘야지. 그러나 우즈벡이 잘하기 때문에 이 전 경기들에서 승리를 쌓아놓으면 부담 없는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전이 중요하고요. 아프리카, 이스타TV에서 아프리카가 또 중계권을 따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대한민국 경기를 중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닐 거예요. 그러나 JTBC에서 중계를 하니까 중간중간 다른 경기는 또 환희형 목소리도 들이, 환희볼 요즘 뭐 좀 잘 나간다고. 어쨌든 아프리카에서 그림을 보면서 이스타TV에서 함께 보시고요. 후토크 함께 또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쿼드를 체크를 해봐야죠. 학범순입니다. 네. 자, 김학범 감독은 대한민국 축구에서는 비주류입니다. 그리고 또 손에 꼽히는 굉장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감독으로도 알려져 있죠. 이 비주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점점 이제 뭐 성남에도 있었지만 강원, 그리고 또 광주,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맡아오고 있는 팀들이 조금씩 전력이 좀 약한 느낌이 들었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소방수 역할로도 갔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주류는 참 쉽지 않다. 그리고 뭐 거기에서 냈던 성적이 엄청 났다면 또 이렇게 쭉 승승장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런 상황에서 지난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김학범 감독에게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됐고요.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도 뭔가 소기의 성과를 거둬서 올림픽에서 뭔가 나온다? 그러면 김학범 감독은 정말 어떤 감독 인생에 제대로 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이 동기부여가 굉장히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학범 감독의 어떤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 감독님이 베스트 11에 대한 확고한 자기가 어떤 믿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체 카드를 좀 아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돌발 상황이나 아니면 경기가 생각보다 잘 안 풀려. 그럴 때 임기응변하는 역할은 비교적 조금 떨어지지 않냐.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따 보면 알겠지만 우리 대표팀에 굉장히 다양한 컬러를 가진 선수들이 이번에 배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내가 정한 베스트 11만 밀고 나가. 물론 감독에게는 믿을 만한 베스트 11이 중요합니다만 그거 이외에도 상대에 따라서 조금은 유연하게 선수들의 어떤 이 스타일에 따라서 교체 카드를 사용하면서 이게 잘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김학범 감독이 보여주면 좋겠다. 또 주원영이 학범슬 황 선생 이게 좋아하잖아요. 예, 그래서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스쿼드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일일이 선수 하나하나를 다 체크하는 거는 좀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뭉뚱그려서 골키퍼, 백포, 3선, 2선 스트라이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골키퍼를 봐야죠. 예. 골키퍼는 송범근 그리고 안찬기, 안준수입니다. 송범근이 베스트 11으로 나올 겁니다. 송범근은 조현우가 전북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일본으로 갈 수도 있다 얘기가 있었는데 조현우가 울산으로 방향을 틀었죠. 송범근은 내년에도 그러니까 올해죠. 이번 시즌에도 전북 현대의 골키퍼 장갑을 끼고 수문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멤버고요. 되게 불안한 선수였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러나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이 송범근의 활약은 리그 MVP를 딸 만한 활약이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송범근은 믿을 만한 골키퍼고 특히 이런 연령별 대표팀이 들어가는 대회인 경우에는 그 선수들이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하더라도 나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큰 대회에서 경험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그걸로 인해서 나오는 실수 이런 게 항상 발목을 붙잡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시안게임 금메달 멤버들이 있고 특히나 송범근, 뒷문 골키퍼가 이런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큰 대회 경력 그리고 리그에서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클럽에서 주전 골키퍼다라는 거는 이거는 대단히 큰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수비 라인 보죠. 센터백, 왼쪽 풀백, 오른쪽 풀백 뭐 요 정도로 좀 나뉘어야 되겠죠. 굳이 왼쪽 풀백으로 빼자면 김진야 좌풀백, 강윤성 좌풀백, 그다음 우풀백으로 볼까요? 윤정규 막차 탔죠. 우풀백, 이우현 우풀백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이 센터백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현 같은 카드는 주전으로 나올지는 뭐 명확치 않습니다만 이 선수가 좋은 점은 김학범 감독은 빠른 공수전환을 굉장히 바라고 있는 감독이에요. 빠르게 공을 보낼 수 있는 방법 탁탁탁 패스 탁탁탁탁 그리고 드리블 돌파 쫙 좋아요. 그러나 훨씬 더 좋은 효율적인 방법도 있죠. 뭐? 롱킥. 이유현 선수는 중거리 슈팅이나 킥 능력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현이 보여줄 수 있는 이 롱킥 때문에 어떤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윤정규 시즌 후반기에 들어서는 굉장히 좀 지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거는 FC 서울 선수단 전체가 지치는 느낌이었다. 왜냐하면 스쿼드가 너무 얇았으니까. 그래서 윤정규는 꾸준한 출전 기회를 받았기 때문에 윤정규도 좋은 자원이다. 예. 왼쪽에는 김진야. 예. 뭔가 많이 뛸 것 같잖아요, 김진야. 자, 강윤성. 대전에서 제주로 옮겨서 그러니까 2019년 기준으로 강윤성은 오른발잡인데 왼쪽에 배치가 됐었죠. 근데 뭐 괜찮은 활약이었어요, 강윤성 같은 경우. 제주가 강등을 당했기 때문에 뭐 괜찮은 활약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강윤성 왼쪽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센터백은 정태욱. 뭐 실수가 꽤 있었죠. 그러나 정태욱의 어떤 피지컬적인 부분, 그 다음에 꾸준한 출장 기회를 잡았던 부분 이런 거를 생각을 한다면 정태욱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상민 같은 경우에 주장이죠. 주장이고 믿음직한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는 선수다. 근데 이상민 선수가 간혹 가다가 조금 왜 저래? 약간 얼탄다 이런 느낌을 볼 수 있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민은 그런 잠시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모습 그런 거는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겠고 김지훈은 이제 부천에서 대구로 둥지를 틀었죠.
제가 이제 부천 K리그 2 중계를 지난 시즌 계속 했으니까 뭐 괜찮은 수비를 보여줬고요. 시즌 초반에 몇 경기는 송선호 감독이 김재우를 아차 싶은 경우에는 최전방 톱으로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골도 한 골 넣었었던 것 같은데, 예,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뚝배기가 나름 괜찮은 선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수비 라인 이렇게 체크를 해봤고요. 그러면 3선으로 갑니다. 3선 미드필더는 투 볼란테를 쓴다. 그러니까 4-2-3-1을 쓴다는 전제 아래 두 명의 선수가 모두 다 공수에 관여를 해주는 밸런스를 보여줘야 합니다만 굳이 따졌을 때 조금 수비적인 밸런스를 지켜줘야 되는 선수, 조금 더 공격적인 밸런스를 지켜줘야 되는 선수라고 구분을 해본다면 맹성훈과 원두재가 수비 쪽. 자, 정승원, 이동경은 정승원 같은 경우에는 뭐 3선에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만 이 둘은 공미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3선 얘기하잖아요. 2선으로 봐야 돼요. 20. 갑자기 20 하니까 그 하동관의 숨공이 먹고 싶네요. 깍두기 국물 해가지고 맛있는데 나이 좀 으스스하면 또 곰탕이 좋죠. 자, 그다음에 김동현과 김진규를 공격 밸런스를 조금 신경 써야 하는 이 3선 미드필더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둘을 볼까요? 원두재 같은 경우에는 백포 보호, 즉 원볼란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만약에 4-3-3 같은 경우를 쓴다거나 4-1-4-1을 쓴다거나 공격에 신경을 써서 그렇다면 원두재를 뒤에 박아놓고 공격적으로 신경을 쓰면 될 것 같고요. 맹성훈은 FC 안양에서 지난 시즌 초반 중반까지 맹성훈과 구본상 더블 볼란테를 쓰다가 3-4-3을 많이 썼으니까 아니면 3-4-1-2 이정빈이 임대로 들어오고 난다면 구본상과 이정빈이 메인이었고요. 서브 자원으로 맹성훈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선수 활동량이 굉장히 좋은 선수고 투지 있습니다. 좋은 선수예요. 볼 때마다 참 저 선수 매력적이고 아주 활력있고 정력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활발하게 뛰어다니고 공간을 메워주는 움직임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3선 이 수비적인 밸런스를 지켜줘야 되는 두 선수 나쁘지 않다고 보이고요. 공격적으로 봤을 때 일단 김동현은 김학범 이번 23세 이하 대표팀 중원의 핵심적인 선수입니다. 이 선수 볼 줄기가 좋습니다. 공 뿌릴 줄 알고 사이드 전환 좋고 그 다음에 수비적인 마인드, 공격적인 시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 안에서는 올라운더형 미드필더가 돼줘야 하고 그런 능력을 가진 선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김진규는 원래는 이제 공미에 가까운 선수라고 봐야 되는데 이 선수가 부산에 뛰었잖아요. 부산이 뭐 썼습니까? 조덕재 감독이 4-4-2 플랫 4-4-2를 썼단 말이야. 그럼 플랫 2 미드를 썼단 말이에요. 홈런랑 뭐 김진규 나올 때도 있었고 아니면 뭐 박종호가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만, 근데 여기서도 썼어. 그러니까 수비적인 밸런스가 지난 시즌 부산에서 활동하면서 많이 늘었다는 거죠. 두 선수 모두 장기는 어떤 선이 굽든 아니면 세밀한 패스든 간에 볼을 잘 다룰 줄 알고 볼을 잘 전방으로 보내줄 수 있는 선수, 전환을 해줄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둘 이런 식으로 쓸 가능성은 없고요. 뭐 있긴 있겠죠. 없고요라고 제가 함부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뭐 이런 요렇게 쓰든지 뭐 요렇게 쓰든지 혹은 요렇게 쓰든지 뭐 요렇게 쓰든지 뭐 이런 방향의 조합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2선 쪽으로 한번 볼까? 2선 쪽으로 봤을 때는 공미랑 측면 자원으로 봐야 되거든요. 일단 자, 이거 어떻게 지우니? 자, 지워. 여러분, 이스타TV 영상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저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봐주세요. 자, 이동경과 정승원이 이른바 넘버 10이라고 보겠습니다. 공미 자리. 그러니까 2선에 3명의 미드필더라고 한다면 가운데 있는 뭐 메디아푼타 이런 선수라고 볼 수 있겠고, 측면 자원을 본다면 측면 그리고 여기는 스트라이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윙어부터 이쪽부터 보죠. 이동경, 지난 시즌 김동훈 감독이 22세 이하 룰, 그러니까 K리그 어떤 룰을 지키기 위해서 초반에 쓰고 빼는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나갔을 때마다 활약상이 좋아서 벤투 감독도 이동경을 뽑았을 정도로 이 선수 번뜩이는 어떤 시야와 센스가 있는 선수고 킥도 나름 괜찮습니다. 다만 김학범 감독은 이동경을 슈퍼서브로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승원이 선발, 이동경이 슈퍼서브 이렇게 나오는 어떤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승원 같은 경우에 대구에 뛰고 있죠. 이 선수 이렇게 아이돌 뺨치게 잘생겼는데 어마어마한 하드워커, 그리고 하드워커 막 이렇게 뛰고 나서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르고 땀 흘리는 모습이 정말 슈퍼 섹시 가입니다. 자, 이런 선수인데 공 잘 차고
이 활동량이 많으면 우리가 언뜻 생각했을 때 야 뭐야 투박한 거 아니야? 정승원 선수의 장기라고 한다면 빠른 공수 전환과 동료를 이용하는 연계 플레이에 굉장히 능하고 공간 침투에도 능하다. 자 그러면 김학범 감독의 팀도 공수 전환이 빨라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대구의 팀 스타일 색깔 김학범호의 색깔 맞죠? 정승원 선발 유산소 조지는 겁니다. 가자마자 유산소를 개 때려 수비수들이 존나 뛰어댕겨 막 그런 상태에서 지치고 있을 때 그때 이동경이 집중 타격을 하는 거죠. 중간중간 야 2두만 조져 야 3두만 조져 야 흉근 중에서도 뭐 상부만 조져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집중 타격 딱 이렇게 해주면 상대방의 수비를 굉장히 곤란하게 할 수 있을 만한 이 원투 펀치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윙어를 볼까요? 정우영, 이동준, 김대원, 엄원상이 있는데 이들 다들 색깔이 좀 다릅니다. 자 김대원 아까 얘기했지만 대구의 팀 색깔과 김학범의 이 23세 이하 대표팀의 색깔이 비슷하다. 김대원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활동량이죠. 대구 선수들 다 활동량 좋아. 활동량 그다음에 팀 색깔이 비슷해요. 역습에 나갈 때 굉장히 공을 몰고 나갈 줄 아는 선수다. 속도를 죽이지 않고 그대로 나갈 줄 안다. 근데 김대원의 굳이 따지는 단점 하나는 이 선수가 뭐냐면 제가 옛날에 제가 정말 좋아하던 토마스 로시치키가 공을 기가 막히게 드리블링을 하게 나갑니다. 근데 마지막 파이널 패스가 되게 약간 뭐라고 가끔 제가 친한 친구들이랑 아스날 축구 보면서 아니 다 좋은데 왜 이렇게 마지막 패스를 대강차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패스 성공률이 루치키가 낮아요. 김대원도 마지막 마무리가 조금은 둔탁하거나 정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활동량 자체만으로도 김대원은 굉장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선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동준 지난 시즌 K리그2에서 가장 최고의 활약을 펼친 토종 윙어였다. 김대원이 공을 몰고 나갈 줄 아는 어떤 그런 활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선수는 김대원보다 확실히 골 넣는 어떤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렇다고 느리냐? 굉장히 빠릅니다. 이동준. 빠르고 골 결정력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최근에 이야기하고 있는 포워드에 가까운 선수죠. 자, 그 다음에 엄원상을 먼저 보죠. 엄원상 같은 경우에는 엄살라, 그 다음에 KTX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엄원상 선수 이제 광주 중계를 제가 그래도 제법 갔으니까 솔직히 볼 때마다 실망스러웠어요. 그 이야기보다 어떻게 보면 엄원상 선수가 자주 못 나왔어요. 윌리안 있었죠. 김정환 있었죠. 그 다음에 시즌 중후반부터 굉장히 괜찮았던 두현석 있었죠. 이러니까 엄원상 선수가 서브에 내려가서 교체 출장을 하거나 아예 그냥 명단에서 제외가 됐을 때도 있었고 명단에 있어도 못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 선수의 문제라고 한다면 공간이 없을 때 활약상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그러나 공간이 있을 때 엄원상은 우리에게는 도끼 같은 카드입니다. 딱 공간이 있어. 그러니까 이 선수는 제가 봤을 때 조별리그보다는 토너먼트로 올라갔을 때 그러면 상대도 어느 순간에 올라올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때 뒤통수에 도끼를 찍을 수 있는 빡! 이런 카드다. 그래서 엄원상 우리에게 물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만 누구도 쫓아갈 수 없는 속도와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균열을 줄 수 있는 이런 카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잘 다듬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우영 프라이브로에서 많이 못 나왔죠. 보여줘야 됩니다. 바이언이 왜 너를 찍었었냐.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얘기할 때 정우영이 직접 이번 대회를 통해서 저는 증명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프라이브로크도 이걸 좀 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스트라이커가 남았죠. 스트라이커 2명은 조규성과 오세훈입니다. 두 선수 다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굉장히 또 공교롭게도 지난 시즌 제가 K리그2 중계를 하면서 아산 중계도 제법 했고 안양 중계도 제법 했기 때문에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선수의 어떤 그 여러 가지 특징이 그래도 비교적 머리에 좀 남아있는데 먼저 오세훈 보겠습니다. 오세훈 선수는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이제 많이 대중들에게 알려졌죠. 이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왜 활약할 수 있었냐? 바로 박동혁 감독이다. 박동혁 감독이 누구냐? 아산의 감독이었습니다. 울산에서 임대온 오세훈을 적극적으로 최전방에 활용하면서 물론 아산은 이제 그 당시에는 군팀에서 군 민간이 합쳐져 있는 요상한 형태의 팀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를 쓸 수 없었기 때문에 보통 K리그2는 특히나 이제 외국인 공격수들을 최전방에 배치해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오세훈을 썼겠죠. 근데 오세훈이 지속적으로 출장 기회를 잡으면서 눈에 띄게 늘었던 거는 이 선수가 신체 조건이 좋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쓰다가 점점 쓰더라고. 등져주고요. 그 다음에 이 선수가 생각보다 또 활동 반경과 연계도 좋아. 등져주고 머리 쓸 줄 알고 뒤쪽에 배급해주고 볼 받고 피딩해주고 다시 들어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은 출장 기회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그런 이 능력을 키워왔다. 그러나 문제가 됐었던 건 바로 상주 입대입니다. 왜?
군 훈련을 받고 오면 선수들 몸 다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야, 오세훈 이번 대회는 좀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호주와 지금 현지 평가전을 했다고 그러죠. 사우디랑 평가전은 뭐 캔슬이 됐다고 그러고 호주랑 했는데 골 어때요? 이게 다행입니다. 아직 감각이 살아있다거나 혹은 조금 떨어져 있었던 감각이 다시 올라왔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골이기 때문에 오세훈 선수의 득점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반가울 만한 소식이고요. 조규성 보겠습니다. 이 선수는 미드필더 출신입니다. 그리고 공격수로 포변을 했죠. 지금은 안양인데 아마 전북으로 뭐 거의 다 단독 특보가 나왔죠. 이적을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전북으로 이적하는 거는 좀 약간 이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근데 뭐 전북의 입장에서는 확실히 스타가 될 만한 카드를 미리 선점한다. 뭐 이런 경우는 뭐 해외 리그에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자, 조규성 같은 경우 지난 시즌 굉장히 많은 골을 넣었습니다. 조규성은 장단이 제가 생각하는 장단이 일단 장점 먼저 얘기를 하죠. 이 선수가 굉장히 많이 뛰고요. 그리고 호리호리한 데 비해서 몸싸움을 하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료를 이용하는 미드필더 출신이다 보니까 동료를 영리하게 이용하는 움직임도 있어요. 공간 침투도 잘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결정력이 굉장히 좋은 스타일은 아니다. 그리고 신장 대비 공중볼을 빡빡빡 따내는 스타일도 아니다. 그러니까 장단이 확실하죠. 그래서 저는 조규성이 지난 시즌 확실한 활약을 할 수 있었던 데는 본인의 어떤 굉장히 일취월장한 성적도 있었습니다만, 알렉스, 팔라시오스가 건재했던 안양, 그리고 이 조규성과 이 세 명의 어떤 포워드 자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술을 쓴 안양의 김영렬 감독이 굉장히 대단한 이 그림을 그려줬다. 근데 조규성의 장점은 확실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료들을 잘 이용할 줄 알아요. 측면 자원들이랑 주고받고 들어가고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 수비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귀찮은 공간 침투나 허슬 플레이 압박을 할 줄 아는 선수입니다. 둘의 조합이 동시에 나올 가능성보다는 아무래도 번갈아가면서 나오거나 오세훈이 나와서 조규성이 서브로 들어가는 그런 그림이 언뜻 예상이 되는데, 조규성은 그럴 때 확실한 카드가 될 수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렉스와 팔라시오스가 좋았다. 즉 측면 자원들이나 알렉스는 물론 약간 밑에서 활동하긴 했습니다만 공미들이랑의 연계가 좋다는 거 아니야. 우리 공미 아까 누구 있었어? 이동경도 있었고 정승원도 있었고 측면 자원 띡띡띡띡 괜찮잖아요. 저는 조규성도 이번에 다시 한번 내가 왜 전북에 갔는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올림픽 이번 2020년 도쿄올림픽 이번 여름에 우리 유로도 있고요. 도쿄올림픽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중요한 메이저 대회를 앞두고 펼쳐지는 요 예선의 성격을 가진 예선 대회 아니에요. 잘했으면 좋겠고요. 또 아프리카에서 중계할 수 있으니까 그거 이스타TV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수들 어느 정도 요 정도 그림 파악하고 우리 중국전에 만납시다.